바로 요거. 자,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보이숑? 보세요. 아. 요때 그 아마 1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배웠던 거하고의 차이점은 뭐? 영어로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챕터 4장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수리적 접근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파동함수를 가지고 3차원 중적분을 해서 어떤 물리량을 계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 uncertainty principle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막연한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2학년 일반화학 때는 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수리적 백그라운드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다 보시면은 uncertainty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의미상 뭐냐면 일종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무슨 말이죠? 그거를 그냥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주영아,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 그래? 야, 좋습니다. 주형아, 아니 주영아, 주형 맞죠? 주형?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자,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있는데 저걸 쓰면 될 거를 이 양자역학 부분에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표준 편차라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uncertainty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처음 한 거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의미상 제가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준 편차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선 뭐 이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도입 부분은 이 표준 편차가 과연 우리 현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여기에 주형 아니면 주형이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앱 해가지고 뚱뚱뚱뚱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럼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눈이 있어요. 관찰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관찰자가 이 물체를 혹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죠? 바로 여기에서 태양빛에서 이압하고 빛이 와서 이렇게 해볼까? 파동이라고 치면 이렇게 와서 탱 맞고 여기서 이제 반사를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눈으로 이 시각 정보로 이 눈으로 이제 광량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관찰자는 저 사람이 저기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황은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당연한 인식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19세기 말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19세기 말에. 그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광학적 아이디어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뭐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떤 짜잔. 자, 라이트 소스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광원이라고 하죠. 이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때 물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도 이 광원에서 여기서 이
빛이 입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는 반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여기는 이제 뭐 회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반사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디텍터에 이 반사광이 도달을 하는 거지. 보시죠. 자, 디텍터는 우리말로 검출기 하겠죠. 검출기. 뭐 분석화 같은 걸 배우면 저 검출기의 종류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어떤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이 반사광이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 저 전자가 저기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빛의 그 얘를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그 광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 광량자의 그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 광량자의 운동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바로 P는 램다분의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빛이 전달이 될 때 빛의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만큼의 운동량이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뿐 아니라 운동량도 전달이 된다.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운동량이 전달이 되면 혹은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운동량에 따라 여기 있는 어떤 입자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광원에서 날아온 빛 에너지가 에너지뿐 아니라 운동량을 전달하고 그 덕에 그 빛을 맞은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빛에 의한 운동량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 있는 이런 거시적인 사람은 무엇이 매우 크죠? 질량과 관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광량자하고의 충돌 후에도 이 위치를 거의 지키고 있을 거란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의 관성이 너무 커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저런 사람 같은 덩어리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조그만 입자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때 이 녀석의 이 전자의 에너지나 혹은 위치나 운동량 등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런 조그만 입자의 에너지나 혹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뭔가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 있는데 전자는 이 들어온 정보로부터 전자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하는 순간 얘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내가 측정한 그 데이터에 심각한 그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수학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증명을 해버려요. 알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그의 결론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요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또 여러분들 절대로도 까먹으면 안 되는 상수 하나 나와 있네.
자, H라고 쓰고 위에 이제 짝대기 하나 올라가 있죠.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H 바라고 쓰는데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플랑크 상수 나누기 4파이. 그리고 플랑크 상수 값은 대략 어느 정도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 정도 됐었죠? 기억나시죠? 뭐 물론 외울 건 아닌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막 외워져요. 여하튼. 그래서 얘는 어떤 뭐 물론 값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양의 그 어떤 상수값을 갖고 4와 파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숫자가 이게 바로 뭐다? 그냥 어떤 양수란 얘기예요. 그 값에 비해서 이 두 개의 곱이 조금 더 크다는데 이 각각이 뭐냐? 얘는 바로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요 놈은 해당 입자의 위치,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는 보통 x로 많이 표현합니다. x. 그 위치 측정치, 어떤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표준 편차예요. 정확한 의미로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델타 P라고 하는 것도 뭐다? 얘는 운동량 측정치의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그 뭐 이렇게 아주 깊게 다루지 않는 화학책에서는 이걸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라기보다는 그냥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거기 조금 있다가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이제 해결을 할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그 표준 편차이고 이 표준 편차를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에 4장 넘어가고 오늘도 약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넘어가서 실제로 얘를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는 그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표준 편차 두 개의 곱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 델타 X가 만약에 0이다. 면 델타 P는 무한대로 수렴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표준 편차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 뜻은 바로 위치 측정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러 번의 그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의 표준 편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측정의 오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측정이 굉장히 정확하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운동량 측정의 어떤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보여? 아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위치 측정이 정확할수록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편차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무한히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다면 표준 편차. 아니 표준 편차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바로 운동량이죠. 운동량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영이 키를 측정을 했는데 뭐 처음 측정할 때는 뭐 1m 80, 두 번째 측정할 때는 50cm, 세 번째 측정했더니 3m, 막 이래. 그럼 그 평균했더니 1.8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표준 편차가 그렇게 커버리면 그걸 아무리 평균해서 데이터로 제시해도 듣는 사람이 믿을만 해요. 이거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는 나오는데 데이터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거 뭐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반대는 반대겠죠. 역으로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얘가 또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엮여 있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엮여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이런 식의 표준 편차 사이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저 하이젠베르그가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 뭐냐면은 일반화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그 화학 1, 2, 3 여기에서는 이게 연습 문제로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연습 문제 15를 보시면 어떤 그 야구공이 있는데 얘가 0.146kg 정도가 된대요. 이게 아마 그 야구협회에서 이 공의 이 규정 공의 무게가 다 정의가 돼 있을 거거든요. 다 정의돼 있어요. 뭐 용구의 모든 그 규격들이 다 있는데 그게 아마 보통 그 야구가 미국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파운드로 돼 있을 거예요. 파운드나 온스로 돼 있을 건데 그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다 보니까 묘한 숫자가 나오죠. 뭐 여하튼 이런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파장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의 가시광선을 사용했다.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 프로 선수들 신인 드래프트라고 알아요? 이거 알아요? 좋아. 자, 매년 스포츠에서 신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라고 알아요? 돈 걸고 막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스포츠. 야구는 알아? 야구? 막 던지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그건 알죠? 참네. 그럼 이제 사실은 유명한 야구 선수 되면 뭐 사실은 재벌 되죠, 재벌. 그렇죠? 막 10년간 막 1,000억 계약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선수들은 일종의 귀족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 것으로 이제 뭐냐면은 꿈을 갖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프로 무대에 이제 등장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각 구단마다 이걸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큰 경기장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 열심히 했던 애들 혹은 이제 대학 졸업한 어떤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다 와. 그럼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까지 뛰면 뭐 몇몇 선수들은 유명해졌을 거고 그런 선수들은 사실은 진즉에 이런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서 사실은 뭐일 수도 있냐면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선수들, 혹은 유명해졌어도 관계자들이 그 실력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선수들을 이게 운동장 같은 데 모아.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때리는지가 슬쩍 보는 거예요. 막 심하게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포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을 이렇게 포수 글러브를 두고 여기 이제 투수가 이제 글러브 끼고 이제 이게 뭐냐면 공을 이렇게 퓨 던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 요 뒤에 신인 드래프트의 관계자들이 요 뒤쪽에, 그러니까 이 포수 뒤쪽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요. 이렇게 옹기종기. 알겠어요? 옹기종기 앉아 있는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들고 있어. 이 뭐야? 스피드건. 스피드건. 스피드건이 뭐야? 여기서 적외선 같은 걸 쏴요. 적외선 공 같은 걸 쏜 다음에 얘가 다시 맞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의 일부를 측정을 해. 그러면 던진 파장하고 들어온 파장에 차이가 생기겠지. 뭐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날아온 적외선하고 다시 들어온 적외선의 차이가 있지. 그럼 그걸로 이 녀석이 대략의 스피드를 파악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딱 했는데 이 스피드건에 만약에 이제 146km 찍혔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90마일 정도 되는 건데 146km/h 이렇게 찍혔다. 그럼 얘는 바로 막 뽑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우와 하면서 이야 좋은 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던지면 150 넘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다 앉아 있는 거지. 뭐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 상황을 지금 문제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쏘아내는 게 그 적외선 영역의 빛 혹은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을 이용해서 이 투수가 던지는 요 공의
스피드를 지금 요 스피드건으로 알아보고 있는 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중 알겠죠? 그렇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지금 요 공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 앞하고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쪼여주는데 이 빛 에너지의 파장이 바로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의 빛을 쪼여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뭐냐면 구단 관계자가 들고 있는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빛 그게 지금 요 정도 영역의 파장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력의 그럼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실제 투수가 던진 이 공 스피드를 알고 싶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런 문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바로 이거겠죠. 요거. 자 그럼 요거 이제 풀면 자 우선 첫 번째 1. 운동량 표준 편차. 자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P인데 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질량의 속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공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야구공이 포수글러브에 들어갔더니 막 갑자기 질량이 절반이 됐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저 공의 질량은 거시적으로 항상 일정할 테니까 그 변화량에서 질량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여기에서 저 공의 위치 측정 표준 편차. 자, 원래는 이 표준 편차를 통계적으로 구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구한 걸 양자역학적으로 적용해야 맞는 건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이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를 바로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바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을 그걸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근사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될 수 있을까요? 주영? 이게 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될까요? 자,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구예요. 영어에 무슨 어구라는 거 있잖아요. 구문 이런 게 있잖아요. 어구. 룰업썸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써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 영한사전 찾으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대충이라는 뜻이에요. 대충. 룰업썸이. 이게 왜 대충이냐면 썸이 뭐예요? 엄지손가락. 룰은요? 자. 이게 왜 대충이냐? 여러분 왜 그 1m는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죠. 몇 미터를 몇 시간으로 나눈 걸 뭐 이렇게 1m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학적인 정의가 있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썼던 길이 단위가 뭐예요? 특히나 이제 서구인들이 많이 썼던 게 뭐 피트, 인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서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위 체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이 엄지손가락에서 요 한 마디 있죠. 첫 번째 한 마디를 이 서양인들은 길이 측정의 기본 단위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셌다고. 이게 나중에 조금 체계화돼서 피트, 인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면 이거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를 뿐더러 얘를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큰 오차는 모든 길이가
여기 있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에 대해서 정확한 배수가 되겠어요? 정확한 배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측정을 하는데 요만큼 부족하거나 요만큼 남거나 막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 적어도 한 손가락이 정해진 다음 그 녀석에 대한 정확한 배수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마지막 끝에서 보통은 약간 남거나 약간 모자르거나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하게 될 때 이만큼이 항상 오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 측정해서 그걸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재는 건 정확한 측정이 있어요? 대충 하는 측정이 있어요? 대충이겠지.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에서 대충이라는 그 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이 길이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만큼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정의 오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의 빛을 가지고 이 녀석의 위치나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속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이 단위만큼은 항상 조금 더 측정할 수도 있고 덜 측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라고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불확정성 원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 바 다시 쓰면 4파이분의 h죠. 그럼 이때 여기하고 여기에 이 사실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그 다음에 운동량 표준 편차는 저 질량 0.146kg 곱하기 델타 V가 4파이분의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것도 있고 숫자가 다 있으니까 뚜루루 나누면 여기 있는 이 델타 V를 대강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대략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인 선수가 던진 야구공의 속력을 측정을 했는데 그게 대략 한 140km per hour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그거의 어떤 양자역학적 오차는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바로 스피드건으로 측정한 그 속력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거시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나 뭐 원자 이런 정도의 미시적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 편차를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진짜 1학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근데 2학년 때도 이게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뭐로? 영어로 나온다. 알겠죠?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건 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대강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뒤에서 양자역학 도입에서부터 좀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